중요한 자리일 때 첫 시간을 맡게 돼서 영광스러우면서도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왔었는데 작년보다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보아하니 의정사이버대 부동산학과가 날로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굉장히 반갑고요. 또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장 정보 수집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시장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작년에 전망한 거에서 맞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수치로는 틀렸고 부분은 맞은 것도 있고 그런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망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상예보도 오늘 밤 날씨도 맨날 틀려가지고 요즘 비난을 받는 것처럼 사실 부동산 시장의 경기도 기상이변처럼 하도 돌출적인 변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전망을 연초한 전망이 연말에 가면 딱 안 맞는 경우들도 많고 또 사실은 전문가들이 전망이라는 걸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상황이 변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결과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는 시장의 경기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웬 국내의 경제 여건이냐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자산이고요. 또 부동산 역시 이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이지는 않지만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어보겠고요. 향후의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때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몇 년간 그 시장 동향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세 번째 챕터는 조금 전에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입법 예고 중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대체 이 정책이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요한 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게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전망하고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경제 흐름들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이나 선진국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는 샌드위치로 끼었다 이런 얘기들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국내 경기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지는 모습과 함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5에서 전후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6년보다 2007년의 경기가 조금 더 그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히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그 경기 둔화에 한몫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또는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소비 심리를 유출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사실상 경기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의 매매,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경기 동향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경기가 먼저 선행을 하고 부동산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 사실상 이 경기가 부동산하고 거의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거의 동행선을 그려가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경기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직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더 앞서서 가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경기랑 동행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경기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변화된 걸 보면 사실 2000년 이후부터 IMF 이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2001년 정도부터 작년 말까지 쭉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해마다 상품군이 조금 다르게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001년 초반 보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입니다. 사실 아파트 매매값은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2003년에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1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이 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만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어요. 이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강남권을 필두로 해서 이제 노후도가 돼 20년이 경과되는 저밀도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급등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 당시에는 소형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그 다음 2002년, 2003년, 2004년으로 오면서 무게중심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로 재건축 시장하고 다르게 주요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주로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급격한 상승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중대형 아파트의 급격한 상승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아파트 시장이 조금 더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의 아파트 시장 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대부분 최초의 주택 구입자 수요 시장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고 이미 한 20년 이상 경과되고 또 신도시가 건설을 되고 200만 원 주택 건설 이후에 아파트에 거주 경험이 있는 한 10년 전후에 되는 그런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최초의 내 집 마련을 했었던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장년기 그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인구 동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을 텐데요. 1차 베이비 부분 세대라고 하는 그 57년부터 한 63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생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자녀들도 성장해지면서 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최초의 내 집 마련에서 이제 거주를 이전해가는 수요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소형 쪽보다는 아무래도 중대형 쪽에 관심이 많았고, 또 중대형 쪽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이나 뭐 나름대로 모여 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는 이 40평 이상 중대형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에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공급된 아파트들은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국립주택 규모 이하로만 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40평 이상 아파트는 수요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급의 불균형 같은 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아파트의 강세가 보였고, 이제 이 2003년 10월달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2004년에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세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쪽은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데 중대형 쪽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특성들을 나타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다시 2000년으로 와서 보면 특히 50평 이상, 50평 전후로 한 대형 쪽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작년 안에는 조금 더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아파트 값이 사실상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해가 작년인데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손에 꼽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놓고 보면 2005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뭐 내 집 전세값이 안정되어 있다 보면 내 집 마련을 서둘러 해야 되는 그런 그 목표의식이나 또는 떠밀리는 현상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전세금이 2005년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변의 대형 아파트는 거리가 멀게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공공택지개발 등에서 나오는 아파트들마저도 고분양가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촉매제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내 집 마련 수요 시장이 급격히 작년 가을에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된 수요들도 많았고 또는 20평대 여기보다는 그래서 보통 방 2개나 3개 정도 나오는 한 자녀를 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층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평형에 대한 그런 그 가격 상승세가 많았고 실제 거래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었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건 서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어떤 상품군들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패턴의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내 집 마련 수요 시장하고 거주를 이전하려고 하는 수요 시장으로 확실하게 주택 시장에서도 크게 보면 소비 패턴이 두 개로 나눠졌다. 어떻게 보면 2001년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냐 내 집 마련이냐 이렇게 갈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수요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평수를 늘려서 이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전세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바뀌느냐 이렇게 시장이 나눠지면서 그 입장에 따라서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거주 이전을 하는 쪽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 그래서 사실 이동 반경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늘려간 거야 아니면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을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는 그래서 강남 쪽에 수요가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평형별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재건축 대상이 작년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 강세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주춤했고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면서 중대형은 상대적으로 주상복합은 중소형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여전히 대형 아파트가 그렇다고 떨어진 건 아닙니다.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지 떨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총액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면 올라가는 금액 단위는 훨씬 더 큰 거죠. 1억짜리 집 30% 오른 거하고 10억짜리 집 10% 오른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10% 오른 게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붙는 때 콩고물을 많이 붙일 수 있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버블 세븐 지역이라는 장면이 하나 되면서 시장이 버블 세븐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이 되었는데 사실 버블 세븐은 시장에 붙여준 그룹은 아니고 정부가 붙여준 이 명품 브랜드처럼 되어버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사실 이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특히 버블 세븐 지정 이후에 많이 올라간 곳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평촌이 꼽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버블 세븐 지역에 들어가면서 평촌은 명품을 확약받고 거민 도장 받은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이 집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은 한 2년, 3년 전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오히려 올해로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아직 마이너스를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경기가 좀 남아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원체 지역에 이제 그 든든한 산업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데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오면서 보상금이 또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돈이 계속 많은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지방 광역시나 그 다음에 기타 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접어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를 지금부터 살펴봤고요. 그러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매매값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매매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또는 최초의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자금 부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억짜리 매매 아파트에 전세금이 9천만 원이면 500만 원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차라리 거기 500만 원 내가 빚을 내서 내 집을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전세금이 1억짜리 집이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500만 원 올려주고 그냥 전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히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1억을 넣고 집을 두 채 살 수 있냐, 한 채밖에 못 사느냐, 이렇게 갈리는 거기도 한데,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주택의 어떤 공급 물량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매매와 집값이 올라가면 못 사고, 또 돈이 없어도 못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기도 하죠. 그런데 전세집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있어야, 여유 있게 있으면 전세금이 떨어지지만 빈집이 많지 않으면 전세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 2002년에 자구나는 전세금이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IMF 이후에 주택 공급의 감소 영향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2002년부터 이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전세 시장은 매매하고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 기조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매매값이 원체 많이 올라서 지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값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4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당분간은 매매금이 안정돼 있으면서 전세금은 올라가고, 이게 한 50% 밑으로 한 42, 3%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전반적으로 매매값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매매 시장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오히려 지금 이제 매매 물건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도 과거에 70%까지 넘어가던 지방 광역시들 같은 경우도 지금 70% 이하로, 그래서 비교적 전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금의 경우에 사실 지역적으로 놓고 우리가 전세금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에 매매 수치하고 전세 수치는 단위가 다르죠. 매매값 변동률은 전부 두 자리 숫자였는데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도 많이 보이고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돼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입주 물량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역에는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다가 입주가 종료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전세금이 뜨는 그런 국지적인 현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때문에 분당 용인 수원 건의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용인의 입주가 종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니까 반대로 2005년에 전세금이 일제히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이처럼 전세 시장에는 매물하고 입주 물량, 공급량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다 그러면
특히 소형 아파트들이 뭐 적은 단지 같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주변의 전세금이 올해는 안정화되겠거나 또는 매물이 일제히 쏟아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싸게 내놔야지 세입자를 빨리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세금이 지금 조금 그 전세 시장도 양극화가 있어서 최근에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들은 주로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형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32평짜리 전세금하고 50평짜리 전세금하고 잘해야 한 1,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인데 상대적으로 소형의 물량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 전후에 들어가서 살 만한 전세 물량은 없고 반대로 전세 수요자들은 거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쪽의 전세금은 안정화되어 있더라도 중소형 쪽에서는 매물도 부족하고 전세금이 여전히 좀 강세로 보이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태고 지방 역시 이거는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입주를 하고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은 전세난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집값 이렇게 보면 서울은 사실상 이미 서울시 동시 분양이라는 게 사라진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서울은 그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한 2004년부터 이 동시 분양 제도가 흐지부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양할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에 재건축을 했었던 일부 아파트 입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시장을 선도해가는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가격하고 상당히 영향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강남 3구 같은 경우 이미 2006년 정도 작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비교적 풍부했지만 앞으로는 물량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집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만한 아파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잠실에 있는 잠실 주공 1, 2, 3, 4단지 아파트들 입주가 이제 올해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사실상 더 이상 입주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 반포나 이런 게 이제 다시 입주를 시작할 때 되면 다시 조금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강남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 같은 경우에 어떤 물량 수급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수준으로 놓고 보면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 공급이 없다는 거가 강남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제로로지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상복합은 주로 대형으로 중심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마 좀 기억을 또는 지역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과거 세운상가니 또는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에 있는 1층에 상가 있고 1, 2층 상가 있고 그 이후에 아파트 있는 것도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쵸? 근데 그런 걸 고급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IMF 이후에 타워팰리스니 이런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IMF 이후에 공급된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사실은 고급형으로 설계된 대형 아파트들이고 그런 거를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놓고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서울 25개 구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구는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용산구, 양천구,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일부. 이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급형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울 지역에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보면 일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당이나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동안은 이제 수원이나 이런 데 동탄신도시 하면서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자체가 고급형으로 설계가 되고
부자들을 타겟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로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수입도 좋아지고, 그래서 또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난 2, 3년간 그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름폭은 비교적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대형 쪽은 소형보다는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상복합에서는 주로 대형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거용 시장을 아파트와 주상복합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주거용 시장에서 사실 오피스텔은 뭐 매매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전세 시장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주거용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된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은 매매를 놓고 보면 이 노란 색깔이 매매인데요. 매매값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작년이라서 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오르는 요소 중에 일부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가가 올라가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따라서 올라간 거지 매매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간 숫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매금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의 전세 수요를 이 오피스텔에서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금이 올라가면 오피스텔 전세금도 같이 빠르게 따라서 올라가는 특히 아파트의 소형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오피스텔이 소형으로 주로 공급되어 있다 보니까 소형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거주 형태가 굉장히 단기간 거주에 머무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전세 한 번 얻으면 2년은 사는 게 기본적인데 오피스텔은 물론 계약도 1년 단위로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안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집이 그 격차가 날 때 잠깐 살다가 가거나 이런데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보면 사실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을 월세를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지 않아서 전세가 더 많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오피스텔이 주거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혼부부들이나 단독세대나 이런 사람은 살지만 일단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더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한복판에 있는데 애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이상 거주 못하고 이사가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아직은 오피스텔의 수요는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피스텔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분이 불 때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가 그런 개발 가능한 이제 땅들도 바닥에 나기 시작을 했고 또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 구간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매매 차익을 기대했는데 매매 차익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급량도 따라서 같이 감소를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물량이 얼마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으면, 그 다음은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가격을 얘기하면서 수요자들의 어떤 구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를 구별까지는 못 해주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현재까지 알려주는 자료는 지금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구매 계획이라고 하는 거 분기별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작년에 보시면 3월에 보면 이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요 3, 4분기가 이제 3월로 왔는데 3, 4분기입니다. 사실 작년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었던 시점이 10월인데요.
이 집값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이렇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표를 보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들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주춤거리고 만만한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전에 예.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거는 1차 라인인데 예. 어느 게 바뀐 건가요? 아니요. 예. 이게 지금 2, 4분기부터 시작해서 서서 올라가서 3, 4분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집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서민들은 바람이 불어야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진이 남아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실제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이 작년 6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내역이 작년 같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60일로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놓고 보면 일단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거래가 급증을 하면 뒤따라서 가격의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산 윤리세에서 한 2003년부터 계속 그 트렌드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실제 거래량이 가격보다 약간 앞서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과거에는 한 달 정도 좀 앞서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 시차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거래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한번 큰 폭으로 늘었다가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9월, 10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작년 12월부터는 거래가 전면 동결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정도로 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똑같은 자료가 이제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 전후로 해서 가격이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지표 중에 대부분은 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고 있느냐 또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더 원천적인 시장에 갖다 수급 관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을 그동안 본래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토지공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거 분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실거래가라고 하는 게 이제 수집이 되면서 가격 정보들도 많이 공개되고 그래서 부동산 정보가 많이 그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거래 동향 추이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름세로 갈 거냐 내림세로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건 개인적인 입장에서 투자할 때도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매물 동향, 거래 동향이 집을 내가 사야 되는 단기 타이밍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시장에서 누가 그 32평짜리 아파트를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일주일, 2주일 안에 물건이 팔릴 때가 있고요. 내놓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하향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사는 사람이 가서 깎으면 좀 깎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 2명쯤 나타나면 집주인은 어때요? 바로 나 안 팔아. 내지는 그 자리에서 1,2층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특징인데 작년 가을이 그랬어요. 저도 아주 비근한 예로 저희 집안에 저희 어른들이 동네에서 이제 작은 아파트를 아예 다른 서울에 사시다가 저희 가까운 쪽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셨었는데 집을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거래량을 보다 보니까 추석 전에 빨리 추석 끝나자마자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저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빨리 집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을 일주일 갔다 왔는데 집을 못 사셨대요.
3번을 갔다가 3번을 다 계약서를 못 쓰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왔는데 값을 더 달라 그러거나 이래서 계약을 못하고 결국 조금 떨어진 데 가서 뭐 그래도 잡아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큰 문제가 없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집값이 막 가파르게 움직일 때는 분명히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집주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집값의 매도 호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가가 올라가는데 사주니까 그게 시세로 굳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항상 거래량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뭐 지금 중개업소 경영하시는 분들 같으면 누구보다도 그거를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그런 지역의 중개업소를 뭐 내 통신원 정도로 두시고 정기적으로 한번 그런 걸 스크린을 해보시면 아 요즘 경기가 이게 보면 한 2, 3개월은 가겠구나 아니면 지금은 변화를 막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구나 이런 거를 감지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주택 구입 자금이 저금리를 시대가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50%까지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이자 낼 거를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요. 예를 들면 집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하고 부족한 자금은 1억인데 연간 이자 생각해서 아예 1억 1000이든 1억 2000이든 대출을 더 받는 거예요. 더 받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거기서 이자는 알아서 빠져나가라고. 왜냐하면 자기 월급에서 이자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집값을 올려서 그걸 만회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작년까지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그 투자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주택 자금을 대출하는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다가 보니까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최근에 정부가 계속해서 금융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거는 작년 11.15 대책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융 규제는. 물론 작년 3월에 이제 DTI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금융 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구매 수요를 위축하고 구매 수요를 억제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감소하던 담보대출 또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특징들을 보였다가 아마 올 1, 4분기로 오면 다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직 한국은행 통계가 발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주택건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 이후부터 놓고 보면 2002년을 피크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02년을 피크로 해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2006년 같은 경우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올해는 좀 더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건설 같은 경우에 지방시장에 특히 이 주택건설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게 지방시장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지방 경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계약 해지 사태가 생기면서 또는 예상된 대로 자금을 회수 못하면서 하청업체들한테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지방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택건설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을 다 못하고 밀어놨었던 물량이 올해 털어내야 되는 것들이 아직 상당수가 있는 상태라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올해는 크게 감소를 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감소폭이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특히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니 이런
그 분양가 원가 연동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물량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주택의 거래량이나 어떤 가격이 안정되면 신규 분양 시장도 따라서 같이 안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가면서 그 주택 건설 실적이 조금 더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임금량 중에서 뭐 입주하고 분양 이렇게 놓고 보면 2004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와 역시 올해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었습니다. 충청권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말고 내년 정도 가면 이것도 서울 수도권하고 비슷한 모습을 그려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수도권 쪽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신도시 계획들을 발표하는 것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미분양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물량 공급도 없다 보니까 미분양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있는 것들도 저쪽 외곽에 있는 사실 수도권의 범주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수도권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태고 지방광역시에는 미분양이 계속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시장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시장 중심으로 이제 좀 살펴봤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거의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 보니까 거기에 토지 지분 거래량이 따라서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량은 계속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택지 개발하고 있고 서울은 도심 재개발, 리타운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지역에 오히려 지가가 좀 강세고 나머지 지역들은 비교적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토지 시장에서 제일 큰 걱정은 사실 전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땡땡땡땡 찍혀있는 게 각각의 이슈별로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입니다. 흑백으로 복사가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전국의 한 30%가 특별 개발 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갖 개발 계획들이 전국에 넘쳐나서 그동안 집값 오른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체감을 못하고 있으신 것 뿐이고 전국토가 사실은 2005년까지 땅값 상승으로 옹자를 알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특히 이 보상되는 그러니까 행복도시부터 시작해서 각각 이런 그 개발 예정지에서 연간으로 나오는 이 보상비가 지금 수조 원 단위로 풀리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토지 보상금을 이제 현금으로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발표됐었던 자료를 한번 봤더니 보상금을 20억 이상 받아간 사람들도 100명 가까이 있고요. 10억에서 20억 원대도 이만큼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돈이 주변 지역의 대토를 찾아서 나간 것만 찾아서 사는 거 이렇게만 하면 또 괜찮을 텐데 주변 지역의 대토를 찾아서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보상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방구에 같은 경우에는 농토보상이나 이런 건데 대부분 다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다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 보니까 주변 인근 도시의 상업지나 이런 건물에 대한 투자 또는 도시에 있는 곳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히려 돈이 막 올라오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아무튼 이 보상비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보상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가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주상복합에다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상가 물량도 있고 한참 테마상가 바람이 불면서 복합상가, 테마상가 바람 때문에 상가 분양 공급이 사실 2003년, 4년에 피크를 이뤘었어요.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매수 경기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매수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가는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장사가 되는 상가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던 곳에서도 상가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가 같은 경우는 물량 압박과 경기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뭐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상가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같은 경우에 1층 상가다 그러면 평당 5천만 원 이제 너끈히 다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정도로 상가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를 줄 때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면 또 괜찮을 텐데 대부분은 그거를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세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가 주인이 갖고 있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부분 상가들이 신흥 상가들 같으면 초기에 부동산 중개업소들 몇 개 들어가다가 거의 상가 같은 경우는 문 닫은 상태로 몇 년씩 그냥 방치되는 곳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분양에 대한 열기도 같이 따라서 지금 식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시장을 바쁘게 이거 갖고도 한 2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40분 만에 훑어봤더니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이해는 되시나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아까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건물을 짓는 것도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인허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큰데 일단 2007년에 바뀌어가지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제도들은 크게 보시면 세금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미 확정이 돼서 831 이후부터 확정이 된 내용들이 이제 법안도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시행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좀 작잖아요. 단위 규모에 비해서. 근데 양도소득세는 일단 세율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상 실거래가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이중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100% 다 노출되게 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세금 순 부담액이 증가를 했어요. 절대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가는 5억인데 기준 시가는 3억 이러면 신고할 때 다 3억으로 신고해서 누가 5억으로 신고했어요. 3억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세금을 냈는데 그러다 보면 양도차익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내게 돼서 세금을 거의 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2005년에서 2006년의 집값이 아까 보신 것처럼 29%, 7% 이렇게 뛰었으면 특히 강남의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억짜리 집이 한 2년 사이에 20억 돼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데를 판다고 생각을 하면 10억을 어떻게 보면 내가 살 때 10억이었지만 2년 지난 다음에 20억으로 뛰어있기 때문에 그 차액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 2억만 세금을 내는 거였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매수세가 위축된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 일부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세율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체감되는 세금의 어떤 부담 강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없애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경과해서 시장의 영향 그걸 체감해서 부담을 느끼려면 조금 더 시간 경과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여지는 상태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주택법을 일부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거가 개인 간 거래에서 세금하고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개 사무소를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게 되는 조치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대부분 다 영세 간이과세자로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세금 거의 안 내고 그동안 사무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난 게 다 세원으로 노출이 되면서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비중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거래로 만약에 계약을 하도록 하면 이런 매물의 경우에는 또 실거래가 신고한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확인 조사들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실제 사업에 쓴 경비들을 잘 모았다가 그거를 증빙을 해서 감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전략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공급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후분양제를 실시를 하는 게 있고 이미 공공 같은 경우는 실시 중에 있고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판교에 이미 인터넷 청약으로만 해봤지만 이제 줄서기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붕업하고 이런 부분들의 열기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모델하우스 하나가 지어지고 인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걸 기회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분위기가 술렁술렁거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평당이라고 하는 걸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이미 개동 기간이고요. 7월 1일부터는 평을 못 쓰고 제곱미터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어서 부동산 114 사이트도 지금 그 작업하느냐고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32평 아파트도 사실 제곱 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동마다 면적이 다르죠. 어떤 거는 85.79, 어떤 거는 85.77. 그래서 일일이 그거 다 떼어서 확인하려면은 돈이 한 10몇억 들어가더라고요. 700만 원을 다 떼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실은 뭐 건교부는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이 큰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정보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1 대책, 1월 11일 대책, 131 대책,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대책인데요. 그걸 좀 구분해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분양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111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우선 보시면 분양가를 규제를 하는데 공공택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만 분양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땅을 사서 민간이 건설하는 지역에는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25.7평 초과되는 즉 32평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판교에 했었던 것처럼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갈 때도 뭐 택지비, 기본형 원주비, 가산비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특히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기의 감정평가 기관이 낸 토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민간이 네 땅 사는데 얼마 들었어. 거기에 플러스 금융비용 이런 거 해가지고 택지비가 산정이 됐다면 이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과거에 분양가 규제 시절이든 그러니까 분당이나 1기 신도시 공급하던 당시에
까지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택지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의 회귀를 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채권 입찰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세하고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보다 뭐 8, 90% 선에서 채권 차익이 발생할 땐 채권을 써서라도 그걸 회수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주변의 시세를 도대체 어디까지를 주변 시세로 인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2007년 9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건설교통부는 거의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국회 건설이 열리는 날 다 나가서 진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금융규제하고 공급계획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111 대책부터 과거 831, 12구 831 이런 정책보다는 111 대책부터 공급계획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급계획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다가 이때부터 공급계획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공급계획이 공공주택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주택 중심이다 보니까 임대주택 건립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17년까지 총 260만 호를 지금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지는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또 계획대로 잘 건설이 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연기금이나 민간 펀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은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보여지고, 또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주로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이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분양이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의 추진 속도가 점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1차로는 한번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되고 난다. 그러면 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기 한 군데 분양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거둔 돈을 갖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다니면서 사업을 전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스매치가 되면 물량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쪽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2월 1일자로 그 반법대출 여신심사 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DTI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규제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데, 일단 2005년 9월부터 지금 대출 1인 1건으로 투기지역 내에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들을 다 이렇게 그러면 두주택 보유자들 중에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이제 그 2003년에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2003년 4년에는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보통 5년 만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03년에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 내년 되면 일제히 만기 상황이 되면서 DTI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처음 대출받은 금액보다 감소를 하게 된다는 소득도 있죠. 과거에는 LTV 비율, 그러니까 주택의 총 금액에서 60% 뭐 이렇게 해서 받았었던 금액을 소득 수준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액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집을 주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서 대출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 대출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녀한테 증여를 주기 위해서 사실상 그 자금 출처 조사에 어떤 좋은 탈출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자녀 명의로 많이 받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사람 자녀는 괜찮겠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뭐 대학생 아들이다 이러면 한 가구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다시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 만기 상환 또는 만기가 돌아올 때 상환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가 갖고 있는 영향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뭐부터 팔 것이냐, 세금도 문제 나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내가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개로 좋은 집부터 파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집부터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사실은 이 버블7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의 가격 하락보다는 외지의 투자자들이 많았었던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나중에 하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를 지금까지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대부분은 계약금 내고 나면 중도금은 건설회사가 은행이 다 알선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집단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집단대출에는 그동안은 디테일가 없었습니다. 투기지역에 6억 원 이상에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거의 비상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남산의 쌍용거하고 삼성거 같은 경우 고가라서 분양이 안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 DTI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긴 요소들이 있어서 집단대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규 분양하는데 보전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는 이걸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특히 내년 연말쯤 되면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재경부에서 이 아무튼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쏟아놨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시장까지 위축시키게 되고, 이렇게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손톱이 조여지다 보면 사실상 생각보다는 시장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상태예요.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은 거의 치명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 아파트는 이미 공급량이 넘쳐나고 수요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여전히 집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는 물량들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대출 규제까지 더 강도 높게 하게 되면 지방의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로 빠져들고 순환고리가 아예 끊기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부양책 내놓으라는 압박을 지방 신문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수도권 역시 이렇게 이제 멀티로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체적인 요소를 놓고 보면 가파르게 상승된 이유라서 상당히 안정 기조로 가면서 이제 서서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봐야 되는데, 이런 규제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서 급격히 경기가 예상보다 더 침체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가격 급등기 예상보다 더 급등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정부가 내놨을 때 여러 가지 대책하고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03년 523 대책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한 건데요. 큰 대책 중에 12구 대책 나오면서 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락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일부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 다음에 831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330 나오고, 다시 1115 대책 나오기 전까지 급등했다가 꺾어졌는데, 과거보다는 이 꺾어짐의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금융규제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때부터 금융규제를 같이 맞물리면서 수요시장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곡선이 사실 이때 대책하고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12구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일부 조금 상승했지만 1년 정도 시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시차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세 번 이 상승 분할을 하고 난 게 다시 6개월쯤 뒤에 이렇게 반등할 것이냐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신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놓고 보면 그건 좀 무리가 있다. 다만 앞에 여러 가지 그 분양 제도나 그리고 또 공급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금 불안을 느껴서 올 가을쯤에 가서 가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파고를 놓고 보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서 네 번의 능선을 그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폭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입주 물량은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런 정책적인 요소 말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2008년까지 전국의 주택 물량은 사실 전년을 봐서해서 2008년에가 한 30만 원보다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집값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공급 계획을 펴서 같이 공급을 또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만 시장을 계속 안정세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입주 물량의 평균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반면에 20평 이하 주택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소형 전세 시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전세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올 1, 2월에 전세 시장이 이렇게 조용했냐 의아하실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작년 가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해 연초에 전세 만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전세가 상승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면서 내 집 마련으로 전환을 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 1, 2월 전세 만기 돌아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2월 들어서면서 지금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전세금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더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이고 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07년, 2006년하고 서울 수도권을 쭉 놓고 보시면요. 2006년에 합계가 16만 8천 호였어요. 근데 2007년에는 15만 호입니다. 거의 2만 호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내년에 가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소형 물량의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가 전체적인 물량 숫자, 입주 가능한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세 시장은 입주가 가능한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서울에 뉴타운 지구가 있죠. 1차 시범 뉴타운 지구 말고 2기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게 12곳 그다음에 3차 뉴타운 지구로 되어 있는 게 한 10곳 이런데 우선 2차 뉴타운 지구로 되어 있는 12곳 중에서 몇 곳이라도 본격적으로 뭐 이주가 시작이 된다거나 이러면 전세 시장은 올 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올 가을부터 큰 폭의 오름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에 그 잠실주공 아파트나 강남의 영동주공 이런 거 재건축하기 전에 이주를 할 때가 2002년에서 2003년이거든요. 그때도 주변의 전세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해서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급격히 경기 침체를 하게 되느냐 이런 변수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시장을 크게 놓고 보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 입주 물량을 통한 공급적인 측면 말고 신규 분양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각종 신도시 공급 계획의 속도 그리고
뭐 그런 지역에서 이제 물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추가 신도시들이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신도시들이라서 같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청약시장은 양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면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북쪽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파주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G 필립스 단지 같은 경우도 그쪽에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공장 이전을 검토를 해야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는 황사, 그 다음에 임진강변의 습도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생산률이 굉장히 불량률이 높대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파주가 성공적인 신도시로 자리를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시장에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여전히 충분히 공급이 되는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청약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제도가 그 가점제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청약제도 가점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100% 청약해야 되고, 이거가 저도 작년에 판교 신도시 분양할 때 조선일보랑 저희 회사랑 공동으로 2번을 총 6회를 강의를 했는데요. 해도 잘 모르시는 게 청약제도예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한 달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무슨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화 해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약제도를 이해하고 맞춰서 청약하는 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분양시장이 그런 학습기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임대공급 시장이 좀 위축이 될 텐데, 일단 올해는 지금 경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상한제 심사 전에 빨리빨리 밀어내야 되는데, 원체 여러 가지 법안들 때문에 분양이 올 1, 2월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3월달 들어가면 밀어내기로 많이 왕창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3, 4, 5월에. 그렇기는 해도 과거와 같은 열기를 찾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파트 부동산은 뭐 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입지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그 고유 특성을 다른 걸로 대체시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되건 뭐 어떻게 되건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도 여전히 수요자가 몰릴 거고,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불리한 거는 훨씬 더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미분양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의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기다리면 공공택지에서 더 싼 집 나올 텐데 누가 지금 민영 아파트 들어가겠어? 이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요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담보대출을 제한 것으로 해서 만기상환 물량이 시장의 매물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이 매물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 문제하고의 어떤 취사 선택이 매도자들 입장에서 아직 입장 논의가 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 경과 기간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매 수요는 확실하게 좀 위축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파트 시장을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집값이 진짜 떨어진 거냐? 내가 보기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아까 그 표 하나만 보여주시죠. 아파트 가격 이렇게 추이 나왔었던 거요. 좀 더. 예. 아파트 가격을 보는데요. 변동률로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럴 수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변동률이 마이너스 1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분기에 비해서 집값이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얘기인 건데, 지수로 해서 놓고 보면은 사실상 12구 대책 나고 난 이후에 요때 잠깐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까 온갖 가지 대책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책이 나왔을 때 변동률로 보면 막
계곡이 굉장히 깊잖아요. 변동률로 보면 그렇게 계곡이 깊은데 지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놓고 보면 사실상 집값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실 때 저희도 물론 매주 변동률이라는 걸 발표를 하지만 그거에 현혹되시면은 시장을 오판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지수, 부동산에서도 지수를 좀 유념해서 보시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만 시장이 지금 진짜로 대세로 떨어지고 있는 거냐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게 꺾여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요게 이 상태로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계기들을 맞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안 또는 지금 정부 규제 정책의 영향 강도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꺾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